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팍스경제TV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경제 전문 고란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고란 기자님의 코인 꽃길의 안내자 고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 알고란 고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기 피해가 정말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께 좀 이런 부분은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사기 고백을 밝힌 결과 두 가지 반응이었는데 아니 전문가라는 사람이 사기를 당해 네. 플러스 저도 당했어요 라는 고백이었거든요. 네. 이제 2017, 18년에 코인이 1차 붐을 일면서 그때 당시에는 ICO 이른바 이제 뭐라나 이니셜 코인 오퍼링 해가지고요. ICO 관련한 사기가 많았습니다. 일단 뭐만 한다라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몰렸기 때문에요. 이 결과적으로 당시 ICO에 들어갔던 많은 돈이 먼지가 되어버리는, 제가 그 문자 그대로 먼지가 됐습니다. 네, 먼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쳐졌는데요. 지금 또 한 번의 코인 붐이 일면서 지금은 약간 그 유형이 진화된 형태의 사기가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이제 커뮤니티, 이른바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을 방을 통해서 사기를 유도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특히나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등등 DM,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그러죠. 본인한테 뭔가 메시지가 오면서 달콤한 수익을 약속하는 거는 100% 사기입니다. DM 오는 건 일단 100%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잘 나가는 프로젝트는 약간 이 콧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자 개인에게 DM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네. 그래서 DM이 오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살면서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큰 행운이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주. 그렇기 때문에요. 뭔가 좋은 오퍼가 들어왔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습관을 지금과 같은 불장에는 좀 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시장이 좋아질 때 조금 더 이런 행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코린일이 성공 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큰일 났네.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와, 큰일 났네. 오르는 거 아니야?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도 훨씬 더 큰 그런 자산입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성공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탄력을 받아서 제2, 또 제3의 ETF들도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로 거래된 ETF도 성공적으로 거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프로쉐어 비트코인 전략 ETF가 출시가 됐을 때요. 아, 시장에선 조만간 제2, 제3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예상대로 두 번째로 반액이 승인을 받았고 세 번째로 발키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키리 ETF 같은 경우에는 프로쉐어 ETF가 승인을 받기 전부터 이 나스닥 CEO가 보낸 그 메일이 공개가 되면서 아, 조만간에 나스닥에 상장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승인 받기로는 세 번째이지만 상장은 두 번째로 해서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쉐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첫날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이 첫날은 사실 뭐 이른바 우리가 뭐 개장을 하게 되면 식당에 문을 열어도 첫날엔 사람이 붐비잖아요. 네. 둘째 날에도 과연 그럴까 했는데 둘째 날에도 거래량이 10억 달러 돌파했고 한 3거래일 만에 이 운용자산 규모가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첫날 거래량으로 따지면 신규 ETF 가운데 첫날 성적으로는 2등에 해당하고요.
자산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지금까지 나온 ETF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금요일 날 했었던 발키리 ETF 역시도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이렇게 컸었구나 방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SEC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ETF는 모두 CME 비트코인 선물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ETF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CME 비트코인 선물도 인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게 너무 인기가 끌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CME 같은 경우에 이 단일 기업이 시장과 가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포지션 한도를 뒀어요. 예를 들면 CME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걸로 해볼게요. CME 원유 선물이다. 네. 라고 치면은 만약에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블랙락 같은 곳이 블랙락은 아니구나. 뭐 다른 어떤 헤지 펀드가 만약에 소로스 펀드가 이 원유 선물의 지분을 60% 70%를 막 차지한다라고 쳐요. 네. 그럴 일은 없지만 너무 시장이 크니까 차지한다고 치면 이 소로스 펀드의 일종의 뭐랄까 투자 전략에 따라서 원유 선물 가격 자체가 휘청휘청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전 세계 원유 시장이 들썩들썩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기업이 어떤 그 선물에 대해서 포지션 한도를 어디까지만 갖고 가라라고 한도를 설정해 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 이틀 3일 거래가 됐잖아요.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프로시아 ETF로. 제가 아까 단기간에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시작을 2천만 달러로 했습니다. 근데 10억 달러를 돌파한 거예요. 자, 2천만 달러에서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가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트코인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CME 선물을 사야죠. 네.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이미 포지션 한도에 거의 이게 턱 밑까지 이제 올라온 그 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 돈이 들어와도 비트코인 선물을 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게 이른바 추적 오차라고 하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 자산이 되는 가격과 ETF 가격이 같이 가야 돼요. 네. 이게 벌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상품은 실패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포지션 한도 때문에 이걸 못 갖고 가게 되면 당연히 이게 실패하게 되고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 부분에 대해서 SEC도 제가 보기에는 우려를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상과 달리 ETF 승인을 굉장히 빨리 해줬어요. 뭐냐면 한 기업이 그 ETF 시장을 대부분을 장악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경쟁자가 2탄, 3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 경쟁자들이 그 시장에 이제 포지션을 잡아먹을 테니까 우려했던 포지션 한도에 차서 더 이상 비트코인 선물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은 이제 빚어지지 않게 된 거죠. 이게까지 다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SEC가 큰 그림을 그려서 선물 ETF를 승인해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포지션 한도 때문에 못 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선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나타나긴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JP 모건 같은 곳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는 뭐냐면 리스크는 이 선물 같은 경우에 롤오버 비용, 그러니까 만기를 갈아타는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평상시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롤오버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해서 이 수익률을 잡아먹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원유 선물 시장의 지난해 3월 상황을 생각해서 해보면 네. 롤오버 비용이 과도해지면서 심지어는 마이너스 선물까지 나왔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비트코인에서 빚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그래서 네. JP 모건은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에 그 상품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선물이긴 하지만 ETF 등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좀 주류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현물이라면 더 좋았을 네, 것을.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선물도 대단한 진전이거든요. 그리고 선물이라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자들의 전망을 약간 무색하게도 네. 정말 너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나 주류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내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는 업계의 엄청난 진전이다라는 네. 표현을 썼고요. 우리 비트코인 전도사라는 표현을 쓰는 비트코인 비트교의 모세라는 별명이 붙은 마이클 셀러,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CEO 같은 경우에는 이 발키리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상장이 되는 발키리 ETF 영상 링크를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점점 더 강해지는 사이버 말벌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이버 말벌 네, 때요. 이 말벌이요. 네. 되게 무서워가지고 때로 몰려들면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거든요. 이런 정도를 비교하면서 아마 비트코인 ETF의 탄생으로 인해서 아마 이 자산 시장을 다 쓸어버릴 거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아마 이 프로셔즈 어쨌든 ETF가 상장에 대해서 가장 뭔가 진짜 느낌이 감개무량. 큰 감개무량한 이 사람들은 아마 윙클보스 형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분들이 2013년 7월에요.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번번이 좌절했고요. 이러면서 한 7년이 넘는 기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드디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회를 밝혔는데 타일러 윙클보스가 카메론과 내가 2013년 7월 비트코인 ETF를 처음 신청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몇 달러였냐면요. 몇 달러였을 것 같으세요? 엄청 낮았겠죠. 2013년 7월이니까 네. 68달러였다. 그때부터요. 네. 7년 전이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비트코인 선물 ETF가 거래된 뒤 비트코인은 64,000달러에 달한다. 그간 비트코인은 거의 1000배 수익을 얻었다. 드디어 ETF는 승인이 됐지만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떤 기분일까요? 맞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게다가 이제 제가 아까 제도권에 들어왔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비어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네. 최대의 재무 설계 자문 기업인데 여기가 그 커버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12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4조 정도 되는 이 회사의 CEO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메인스트림 자산 클래스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네. 아예 선언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일환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해야 된다. 암호화폐는 피할 수 없는 돈의 미래다라는 아하.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초기에 아마존, 구글, 애플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코인 시장에 있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아까 세계 최대 재무 설계 자문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드비어 그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부자들이 오면은 자 이거 투자하세요 저거 투자하세요 하고 자문을 해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CEO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 걸로 봐서 이게 뭐예요? 앞으로 고객들이 오면 앞으로 코인 투자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그럼 부자들의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아주 미래가 밝은 상황인 거죠. 정말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공적 연기금도 암호화폐 투자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퇴직연금이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이더리움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 그 연기금이 투자한다는 건 이른바 자산시장에서 투자의 끝판왕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좀 보수적이에요. 우리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약간 좀 상상해도 기쁘지만 상상이 어렵죠. 네, 감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아마 퇴직연금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서야 뭐 주식 투자, 그러니까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열리긴 했지만 여전히 그 위험이라고 하는 범위도 굉장히 좁고요. 퇴직연금 그야말로 이렇게 까먹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나의 네. 노후를 위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거의 대부분을 DB형이라고 해서요. 그냥 이율이 정해진 그냥 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DC형이라고 해서 조금 뭔가 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좀 더 초과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퇴직연금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제가 연방 단위도 있지만 이게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별로 굉장히 다양한 기금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소식이 전해진 건 뭐냐면 휴스턴 지역에 소방관들을 위한 연기금이 있대요. 이게 네. 바로 휴스턴 소방관 구호 퇴직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좀 더 작다 보니까 좀 더 실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 소방관분들의 노후를 위해서는 이 수익률에 대한 굉장히 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분들이 최근 자산운용사 스톤리츠의 비트코인 관련 자산회사 NYDIG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2,5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네. 비트에 얼마, 뭐 이더에 얼마, 이 금액 배분은 안 나왔는데요. 신기한 게 비트코인 투자한 것도 놀랍지만 네. 도대체 이더리움까지 투자를 했다니 정말 앞서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펀드를 책임지고 있는 CIO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암호화폐는 투자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산이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조금만 넣어두면 기대 수익은 높일 수 있고 위험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다 긍정적인 기대 수익이 있고 다른 자산 클래스와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사실 기관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선물 ETF가 나오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기한 게 선물 투자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선물을 기반으로 한 ETF보다는 그냥 현물 코인을 사는 게 덜 위험하다. 네. 비용도 작고. 라는 입장을 취해서 굉장히 진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깅리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다현 앵커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제 때는 뉴트 깅리치라고 해서 미국 전 하원 의장인데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깅리치 하면 하원 의장 약간 이런 이미지는 떠오르거든요. 이분이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 각국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회피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은 반드시 비트코인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들과 기관들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비트코인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요. 바이낸스 US에서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8,200달러에 가는 게 말이 되나 싶은 그런 광경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와, 이게 제가 당시에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유튜브 방송을. 근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 얘기와는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큰일 났습니다, 기자님. 8,0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막 이렇게 막 댓글창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멍멍이 소린가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왜 이러시지요? 이분들 왜 이러시지? 네. 아니 적당히 약간 떨어지면야 그럼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격 조정인가 보다 하는데 사실 8,000달러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바이낸스에서 8,000달러를 기록했다는 이제 댓글을 보고서 에이 설마 하면서 바이낸스 글로벌 있잖아요. US 말고 본진을 가격했더니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 한 62,000달러까지 떨어졌나?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약간 밀리는 수준이었거든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갔잖아요. 라고 흥분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US에서 그렇게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송이 끝나고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밀렸더라고요. 네. 이게 실화야? 라는 정도로. 이게 무슨 일이죠? 정말? 그러니까. 네. 바이낸스에서 그렇게 가격이 밀리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까지 8,000달러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64,00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떨어져서 한 62,000까지 순간적으로 약간 다 전 세계 모든 걸 다 약간 밀렸습니다. 아마 이게 바이낸스 US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뭔가 벌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마 굉장히 이 가격에 민감한 트레이더들은 순간적으로 던졌을 수 있어요. 네, 놀라서요. 네,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선 던지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네. 게다가 그렇게 큰 가격 움직이니까 이 나중에 약간 밝혀진 거는 근데 8,2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1분 만에 다시 올라왔어요. 네. 다시 올라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라고 했더니 이게 바이낸스 US를 이용하는 거래 고객 가운데 뭔가 알고리즘 매매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외부 변수보다는 트레이더들이 이제 거래를 하면서 거기서 뭔가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데 그 일각에서는 이게 쭉 8,200달러까지 밀린 거니까 대량의 물량의 매도세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생각하기로는 8만 달러에 매도한다는 게 영을 하나 잘못 써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가능한 시나리오긴 하네요. 네. 처음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거 무슨 가격 조작 아니야?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간 실수에 가까운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밀린 건 뭐냐면 이게 이른바 호가창이 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물량을 만약에 8,000달러면은 여기까지 8,000달러까지 밀렸다는 얘기는 이 매도세를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 이게 매수세가 얕기 때문에 다 잡아먹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느낌으로는 이때 거래된 거래량이 뭐냐면 592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바이낸스 본진이었다면 훨씬 더 규모가 클 텐데 사실 바이낸스 본진이었다면 이 정도까지 밀리지도 않았을 텐데 네. 바이낸스 US가 이용자가 아무래도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한 600개 비트코인이 거래되면서 8,200달러까지 밀린 건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진짜 이른바 엄청난 그런 거죠. 멍멍이 꿀이라고 하죠. 야, 여기다가 매수 주문을 그냥 에이 되겠어라고 저가에 걸어놨던 분들은 그야말로 땡 잡은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엄청 싸게 산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른바 이 시장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약간 단면이잖아요. 네. 이 플래시 크래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물론 주식시장에서 나타납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너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30년, 20년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코인 시장에서는 제 느낌으로는 제가 통계를 정확히 내보진 않지만 한 1년에 한두 번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플래시 크래시가.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나심 탈레브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 반대론자로 완전히 입장이 돌아섰거든요. 이거 너무 위험하다. 라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일단 비트코인 독주세가 지금 잠깐 멎어드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 과거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 독주가 잠시 멎어들면 그 다음으로는 알트코인으로 좀 장세가 옮겨갔거든요.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이제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면서 이더리움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문가들 얘기도 그렇고 항상 보면 비트코인이 쫙 오릅니다. 네. 그리고 약간 주춤해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횡보요. 맞아요. 네. 추세 이탈이 아닌 그냥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다음을 찾기 시작합니다. 네. 알트코인. 그러니까 왜 비트코인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더 큰 수익이 기대되는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시가총액 규모가 큰 이더리움이 되겠죠. 두 네. 번째 이제 코인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패턴을 보자면 이렇게 이더리움 장세, 이른바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 장세가 좀 한동안 이어지다가 여기도 또 주춤하게 되면 역시나 전제 조건은 비트코인의 횡보입니다. 일단 네. 무조건 이거는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 자발트라고도 불리고 있는 그 시가총액이 훨씬 더 작은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하실 텐데요. 비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우리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거래량만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 그닥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다른 코인의 거래량에 비해서요. 아마 그 비트코인 거래량이 이 첫 화면, 왜 거래소 화면을 열면 첫 화면 바깥으로 밀려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업비트에 보시면 가끔 비트코인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거래가 없어서 뒤로 막 밀려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자발트가 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들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독주는 끝났으니까 알트코인 장세가 시작될 거고 그 첫 번째 타자는 당연히 이더리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이더리움 코인이 최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강세를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더리움도 조만간 ETF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입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결정적으로 가격 변동성의 위험이나 여러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는 점이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크다는 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바로 CME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이더리움 선물이 지난 2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네. 자, SEC가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왜 비트코인 선물 ETF를 허용해 줬는가에 대한 논리를 따져보면 비트코인 선물은 CME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CME에서는 연방 단위로 규제가 가능한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 현물은 SEC의 권할 밖에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SEC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가격은 못 믿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대신 통제할 수 있는 CME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가격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논리라고 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논리라고 하면 다음 알트코인 ETF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더리움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CME에 상장된 선물은 이더리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선물 ETF가 다음 ETF 타자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펴지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SEC에서 승인 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더리움 선물 ETF가 대충 한 5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낼지
지금과 같은 스탠스면 사실 안 해줄 이유는 없어서 네.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선물 ETF가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면서 정말 이더리움 ETF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그 원리를 이더리움에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또 이더리움 강세를 예상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관찰되기도 했죠. 네, 이른바 이제 그 옵션 거래를 하잖아요. 옵션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이 이더리움의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이른바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는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고 누구는 뭐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고 이렇게 서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2022년 네. 3월 25일 만기가 되는 행사가가 얼마냐면 15,000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대충 한 4,100달러 정도 하니까 네. 이 4,100달러에서 3월 25일에는 15,000달러가 될 거야라고 하는 콜옵션 수요가 엄청납니다. 3배 매수세가 이상의 몰렸어요. 지금 베팅을 했네요. 네, 이게 네. 뭐냐면 이게 여기 그 옵션에 풋옵션이 많다는 콜옵션 매도가 많다는 얘기는 에이 가겠어? 이런 거고 콜옵션 매수가 많다는 얘기는 간다라고 이제 베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좀 극단적인 가격이긴 한데 여기에 이 정도로 매수세가 몰리는 게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이 나타난 다음에 이더리움 옵션 가격을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렇게 매수세가 지금 되게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는 참가자들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표를 할 때 블록체인에서는 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블록체인의 아름다운 점은 체인 위에 모든 기록이 다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봤더니 이 이더리움을 100만 개에서 한 1000만 개를 갖고 있는 이른바 고래들 지갑을 네.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 가격이 신고점을 경신했었거든요. 네. 4,360달러 정도를 이제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했거든요. 이게 신고점이 지난 5월이었어요. 근데 이 지갑들을 봤더니 지난 5월에 기록한 신고점을 경신하고 돌파해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판 겁니다. 그러니까 고래들은 안 판 게 아니라 안 판 걸 넘어서 가지고 오히려 전체 유통 물량의 대충 한 13% 넘게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더 가네. 라면서 고래들이 더 사모았다라는 거거든요. 우와, 이만큼 시장 전망을 밝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가격을 판단을 할 때 그 공급 측면에서의 굉장히 큰 진전이 지난 9월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9월에 있었던 런던 하드포크 있었잖아요. 네. 핵심이 뭐였냐면 이더리움을 소각한다는 거였거든요. 채굴자들에게만 가던 이더 보상을 베이직 피는 채굴자들 주고 그 추가 수수료는 베이직 피를 태우고 추가 수수료만 채굴자들에게 넘어가는 구조로 바꾸면서 이게 이더리움을 소각을 하는 거거든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하면 이더리움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태워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NFT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면서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런던 하드포크 이후 지금까지 소각된 이더리움 물량이 60만 개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각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수요는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 게다가 매도 물량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전망이 가능한 예상이 가능한 그 디파이,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의 락업된 자산이 지금 현재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120조 정도 되는 자금이 디파이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이 이더리움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들도 상승을 가리키는 방향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승을 가리키는 방향인데 기자님께는 부담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와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더리움의 가격이요. 네. 어찌 알겠습니까? 자, 가격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약간 전해드리자면 펀드 스트랩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톱니로 네. 유명한 이 톱니는 강세론자시죠. 네. 비트코인 참고로 톱니 같은 경우에는 연말 16만 8천 달러 예상하셨습니다. 네. 근데 요거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가격 관련해서는 이 펀드 스트랩의 디지털 자산 전략 본부장의 숀 페럴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
신고점 경신은 물론 이게 이 발언을 한 시점이 언제냐면 신고점 경신하기 전입니다. 오, 네. 전에 신고점 경신은 물론이고 그건 너무 당연하고 $10,00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와, $10,000. 정말 생각만 해도 흐뭇한 가격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강세 사이클이 과거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봤던 강세 사이클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이야 다들 비트코인에 관심이 쏠리지만 그 다음 넥스트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더리움 몰릴 거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고요. 이 라울 팔이라는 리얼 비전 CEO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인데 이분은 제가 보면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강세론을 점쳤는데요. 네. 이더리움 2.0과 2.0을 하게 되면 이른바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공급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디파이 스테이킹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락업 물량이 증가하면서 역시나 공급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공급은 감소하고 반면에 기관 수요는 휴스턴 아까 퇴직금 같은 경우에 퇴직 연기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이더리움 투자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기관 수요 등 수요는 폭발하고 있다.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폭발하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돼 있죠. 얼마나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시니까라는 생각했었는데 내년 3월과 6월 사이에 되게 구체적이죠. $40,000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10배네요. 네, 이게 너무 가신 거 아닌가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의 그 분석도 그래요. 아까 제가 그 펀드 스트레 디지털 자산 전략 본부장의 말처럼 이분도 역시 보니까 야 이더리움의 상승 패턴을 보니까 과거 비트코인과 너무 유사하다. 오히려 더해 이거예요. 비트코인보다 더해. 당시에 비트코인이 12배 폭등했는데 더하기 때문에 아마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본인도 아마 느낌에 너무 세게 불렀나 하셨는지 그 밑에다가 또 트윗을 달았어요. 근데 $40,000는 확실하지 않아라고 이제 트윗을 달긴 하면서 하지만 이더 $20,000, 비트코인 $200,000는 간다. 이런 확률은 70%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그건 자신할 수 네,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가격을 전망할 때 많이 보는 지표가 그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면 이더리움은 대충 과거에 보니까 얼마를 했다더라 이거거든요. 그 비율을 봤더니 대충 한 0.057에서 평균이 한 0.062 정도 되고요. 0.057에서 그다음에 그 가장 높을 때는 0.081까지 네. 갔습니다. 요 구간에서 움직였어요. 요 구간에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연말에 비트코인 1억이 간다라고 하면요. 이더리움의 가격은 보수적으로 봐도 570만 원. 이거 갈 것 같아요. 지금 5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고점 비율로 보면 81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네. 이제 계산이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 짚어봤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테라 블록체인을 개발 중인 한국의 테라폼 랩스 도건 CEO가 뉴욕에서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슈인데요. SEC에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가 네. 짧아서 처음에 그 트윗을 보고서 소송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다시 잘 보니까 주어가 내가 했다. 그렇죠. 권도영 대표가 했다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배짱이야. 한국이나 미국이나요. 규제 당국가는 웬만하면 그냥 잘 지내는 게 좋습니다. 별다른 마찰을 일으키는 게 좋진 않고요. 그냥 좀 억울하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 권도영 대표, 그러니까 영어 이름으로는 도건이라고 해서 아마 네. 도건이라고 더 많이 이제 부르실 거예요. 이 권도영 대표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소송을 제기한 거지? 라고 들여다보니까 네. 이거 조금 약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간 약간 쉬쉬했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이 지난달에 미국 뉴욕에서 이 메사리라고 암호화폐 분석업체가 있습니다. 꽤 유명한 곳인데 여기가 메인넷 행사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메인넷 행사가 여는데 라이언 셀스키라는 메사리 공동 창업자가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네. 메인넷 행사 와중에 뭐라고 올렸냐면요. SEC 수사관들이 참가비도 내지 않고 우리 파티에 나타나서 초청 연사에게 송환장을 송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떠올려 보면 막 파티가 한창인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뚝뚝뚝 들어와가지고 그 소환장. 연사한테 딱 뭔가 뭘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행사를 주최한 이 주최자인 이 라이언 셀스키 공동 창업자가 굉장히 열이 받았죠. 자기가 파티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온 거니까요. 그러면서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고 이제는 당국과 전쟁을 벌여야 된다 라면서 SEC가 행사를 망쳤다라는 비난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게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이 트윗이 이 당국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진영이 뭉쳐야 된다. 그래서 내가 2024년 상원의원에 출마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개가요. 이 트윗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네.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자, 초청 연사에게 소환장을 전달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초청 연사에게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당시 초청 연사가 누구였냐면 말씀드린 권도영 대표를 비롯해서 5명이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중에서 아마 권도영 대표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근데 얘기들만 수근수근 거리다가 묻혔었는데 이번에 권도영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이 소문을. 네,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러면 왜 이 권도영 대표 같아라는 이 소문이 이 얘기가 나왔냐라고 하면 바로 이 미러 프로토콜 때문입니다. 혹시 미러 프로토콜 투자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아니요. 이 미러가 그 거울 미러예요. 이게 뭐냐면 이 미러 프로토콜 자체가 뭐냐면 그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 자산을 그대로 미러링, 그대로 베껴가지고 네. 코인 토큰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이 미러 토큰의 가격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미러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미러가 붙어서 M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테슬라면 TSLA잖아요. 네. 그 티커가 그러면은 미러 토큰에서는 MTLSA 이런 식으로 해서 M자가 붙어가지고 이 주식을 토큰화한 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SEC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어떤 토큰을 발행했을 때 증권성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그 부분이었네요. 그 부분이요. 네. 증권성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 관할이고 SEC에 당연히 등록을 하고 발행을 해야 되는데 왜 니들 맘대로 발행해? 이래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러 프로테클 때문인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궁금하신 게 근데 이게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에 자산이 이제 묶인 자산이 예치된 자산이 16억 8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규모가 2조 원이에요. 꽤 큰 이제 그 플랫폼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SEC가 약간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이거 증권성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권도영 대표는 SEC에 소송했냐라고 보면은 권도영 대표 국적이 한국인입니다. 네. 공동 창업자인 신영성 대표는 국적이 미국인입니다. 네. 그런데 권도영 대표는 한국인이거든요. 근데 미국 SEC가 한국 국적의 권도영 대표에게 그렇게 소환장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네요. 되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권도영 대표가 아마 법적으로 따지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한테 소환장을 전달한 건 문제가 있어.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권도영 대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SEC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SEC가 저놈 봐라 라면서 약간 좀 고깝게 볼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이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증권성 판단 여부나 이에 따른 불법성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지금의 소송이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SEC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SEC와 소송을 길게 벌이고 있는 곳이 바로 맞아요. 리플이잖아요. 지금 리플의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리플의 상황은요. 네. 그래도 그 연초에 소송을 제기할 때 야 그래도 이게 어쨌든 소송이 길어져 봐야 리플에 좋을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연내 끝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을쯤엔 좀 끝나지 않겠나 했더니 이게 안타깝게도 소송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이 길게 이어지면서 현재 물론 XRP 리플 가격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네. 다른 코인 오른 것과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국내 리플 투자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소송 결과가 빨리 나오길 기대할 텐데 아무래도 소송이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SEC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하고 뭔가 쟁점을 명확히 하고 이 뭔가 자료 소송 진짜 재판장에서 벌어진 이걸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이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뭔가 우리가 확인하고 추가로 확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네. 이게 이렇게 해서 법원에다가
좀 재판을 밀어주지 않겠니?라고 했는데 리플사 측은 반발하면서 그러면 자기들한테 손해잖아요. 아, 무슨 소리 재판은 그냥 예정대로 하자라고 했는데 법원이 SEC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새로 확보된 증거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우리가 그럼 내년으로 미뤄줄게라고 해서요. 내년 1월 14일까지 SEC가 연장해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고 충분히 이제 뭔가 스터디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던 걸 1월 16일까지 연장을 해달라, 14일까지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SEC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은 아마 내년 1월 14일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리플사에. 네. 그래서 아마 사업 진행이나 가격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성 여부 관련해서 떠오르는 게 NFT잖아요. NFT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NFT에 대해서 아직 국내나 미국이나 명확하게 뭐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국내 변호사들도 그렇고 미국 변호사들도 보니까 이 NFT 가운데 약간 애매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NFT를 만약에 제가 1억짜리 어떤 그림의 NFT를 사요. 뭐 요즘에 뜨고 있는 뭐 김계란 작가의 뭐 산다라고 쳐요. 네. 1억짜리예요. 그럼 1억을 내가 그냥 그걸 사. 이거는 이거를 증권성이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약간 그냥 미술을 디지털로 옮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 1억 원짜리를 권리를 100개로 쪼개요. 그래서 100만 원씩 나눠 갖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그림에서 발생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어디가를 대여해줘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대여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이 100명의 투자자들이 네. 100만 원씩 투자한. 이 경우에 이 NFT가 증권성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마 NFT가 증권성 인정을 받아서 뭔가 SEC의 관할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좀 얘기가 다른데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 자산이냐 NFT가 판단을 위해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라고 했는데 금융위에서는 과세 대상인데? 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지금 서로 다 엇갈리고 있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 NFT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특정 NFT에 대해서는 아마 증권성이 인정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으로서. 네. 빠르게 마지막 이슈도 짚어볼까요? 글로벌 코인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가 다음 주에 암호화폐 규제 지침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페데프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됐던 한때는 화두가 됐었는데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규제 지침이 그야말로 글로벌 규제 지침입니다. 네. 꼭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데요. 만약에 안 지키면 금융회사들이 국제 금융거래를 할 때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 페데프의 권고안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특근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거래소를 신고를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들을 거래를 정비한 이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페데프의 권고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관련돼 가지고 페데프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코인도 이제 열심히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큰 틀에서의 원칙은 마련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또 하나하나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코인이라고 하는 P2P 거래가 가능한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2년 동안 계속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최종 권고안이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7월 달에 나온 거는 약간 이런 것 좀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약간 문제가 됐었어요. 야, 트래블 룰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봤을 땐 뭐가 문제야?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할 거야?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큰 틀에서 말을 했지만 최종 권고안이 안 나오는데 그 최종 권고안이 바로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번 주네요. 네, 이건 이제 아주 최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이제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트래블 룰인데요. 네, 이 그렇습니다. 트래블 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시장 충격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트래블 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해서 개인 지갑까지 뭔가 신고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아마 단기적으로 시장 충격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권고안이 나오는지 좀 잘 지켜보시길.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규제 지침 최종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추후에 다뤄보면 맞아요. 좋을 것 나오면.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